밀착형 시사 프로그램 시사집배송 2022년 첫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종아입니다.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선거의 해인데 73년 만에 이 선거 룰이 좀 달라졌어요. 지방의원, 국회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낮춘 건데요. 우리 청년들이 정치에 좀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사. 올해도 김석순 전 YMC 사무총장, 안순애 변호사와 함께 할 텐데요. 두 분이 꼽은 2022년 정책 변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광주 전남에 좀 특화된 정책을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네. 광주시에서는 네. 입학하는 초중고교 모든 신입생들에게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입학 준비금을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남회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 첫 만남 이용권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요. 그래요? 섬 지역 주민들에게는 1,000원이면 이 여객선을 탈 수 있는 우와. 일명 1,000원 여객선 제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좋겠네요. 네네. 광주, 전남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는데요. 특히 혼자 사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빨리 좀 알아보셔가지고 생활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좀 챙길 게 있네요. 그 새해 다짐, 새해 인사로 또 고사성어 또 많이 쓰잖아요. 시사집배송에서는 호시우행 꺼내봤습니다. 호랑이의 예리한 눈빛을 간직한 채 소의 걸음으로 뚜벅뚜벅 간다는 뜻이거든요. 시사를 보는 예리한 눈, 그리고 끝까지 취재하는 근성, 호시우행의 자세로 올 한 해 시사를 좀 제대로 전해드리겠다는 다짐을 또 해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PD 추천 배송이 전해드렸던 32개 시사 이슈들을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생활 밀착형 시사 프로그램 시사 직배송 3월 10일 첫 방송입니다. 가까워 화장실. 강제 해지 통보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었습니다. 그 여기 노란색이랑 연결된 거 있지? 콘크리트가 시멘트나 되어 있으면 이제 사람 재난과 안전, 환경과 노동, 그리고 아파트와 트렌드까지 해서 정말 종횡무진했네요. 방송이 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은 또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해결이 됐는지 AS까지 책임지는 책임 방송이 바로 PD 추천 배송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PD 추천 배송은 그동안의 PD 추천 배송 가운데서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들, 우리의 관심이 조금 더 필요한 문제들을 후속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먼저 시사직배송 3회였어요. 기아자동차 1차 협력업체인 호원기업의 노사 갈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거 기억을 하시나요? 그럼요. 15개월 동안 노사의 갈등이 좀 지속됐는데 그렇죠. 저희 시사직배송 그 방송 나가는 중간에 일단 이것들이 좀 타결됐었잖아요. 네. 이제 그때 이제 문제는 노사 갈등의 문제도 있었지만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 아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15개월 동안 요구했던 노동자들의 요구들이 잘 해결됐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노동자들의 구호 기억나세요? 인간답게 살고 싶다. 요거였어요. 분진, 추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상황이 지금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조나영 PD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1월 노사 갈등이 불거졌던 광주형 일자리 기업 호원. 인간답게 살고 싶다. 노조할 권리를 인정해달라. 당시 노조 조합원 한 명이 해고를 당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투쟁 15개월 만인 지난해 4월 호원집회는 극적으로 회사와 합의를 이끌어내며 노조할 권리를 인정받았는데요. 승리의
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 이후 노사 간에는 얼마나 변화가 생겼을까? 그 뒷얘기를 취재했습니다. 10개월 후 주식회사 후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회사와의 투쟁 당시 사측의 노조 탄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던 후원집회는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보니까 사무실이 새로 생겼어요. 예, 저희가 노동조합 설립하고 한 1년 4개월 만에 사무실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뭐 투쟁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고 회사랑 관계도 원만치 않았는데 어찌됐든 해결돼서 지금 노동조합 활동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노조를 인정받으면서 노조 사무실도 생겼는데요. 투쟁했던 그때 투쟁했던 사진이고 분진과 소음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외쳤던 후원집회. 간부들 사무하는 공간이고 그동안 근무 환경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짧은 점심시간, 짬을 내서 후원지회 조합원들이 노조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요새 어때요? 일하기? 대화 주제는 주로 근무 여건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토요일 날 사무실에다 얘기했어. 그런데 추운 부분들은 조합원들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합니다. 계속 말했었거든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걸마하고 이제 터진 거죠. 사무실 어떻게 생각하지? 근데 마인드 자체가 대화할 대화할 의도가 있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안 바뀔 것 같아요. 금형을 설치하려고 라인 뒤로 가면은 기름바닥이었고 많이 미끄럽고 엔진에서 이제 쇳가루나 분진가루들이 많이 나와갖고 그거 잠깐 피했다가 다시 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취재 당시 후원지회가 제공한 영상입니다.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하는 쇳가루와 분진으로 뒤엉킨 작업장. 또 냉난방기가 충분하지 않아서 노동자들은 매년 더위와 추위에 시달리며 작업을 해야 하는 환경이었는데요. 하지만 조합원들은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 작년 3월 노사 합의 당시 특별 합의서를 통해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후원은 이에 어떤 입장일까?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부 다 했어요. 특히 저희들 회사는 이제 차체 부품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 먼지 이물 들어서는 안 된다고 바닥까지 전부 아스콘으로 다 깔았습니다. 우리 회사 딱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은 흙으로 되어 있는 부위가 하나도 없이 다 그거 했고, 그다음 안에 그 공장 내부적으로도 전부 어떤 티 먼지가 있으면은 우리 그 작업자들한테 들어가니 그 부분도 전부 청소하자고 자기들 돈 주고 하면서 특권시켜서 청소 다 했고, 저희들이 위에 보면은 전부 태양광 설치되어 있거든. 그걸 6장, 7장 다 걷어내고 한풍기 설치를 20군데 이상을 다 했습니다.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서 전력을 자급하고 있는 후원은 태양광 사이사이에 대형 환풍기를 설치한 것은 물론 국부 배기 장치 등 환경을 개선하는 데만 1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였다고 주장하는데요. 후원지회 김용옥 지회장은 사측의 조치는 실질적으로 환경 개선에 효과가 없다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장이 뭐 600평 이상, 한 700평 가까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환풍기 2대 이렇게 설치해놓고 굉장히 형식적이죠.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거죠. 환기 자체도 잘 안 되는 거고, 상부에 이제 공기만 조금 이제 질이 개선이 되기는 하겠지만은 현장 전체가 넓다 보니까 이게 전체를 뭐 환기를 좋게 시킨다거나 공기의 질을 개선시킨다거나 요거에는 극히 미비하죠. 예. 분진과 쇳가루가 가득 찬 작업 공간에서 부산물들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시설은 환풍기 2대.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공장 곳곳이 폭우로 인해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물이 차오르면서 기계는 물론 콘센트가 물에 잠길 뻔한 상황.
감전이 우려된 직원들은 바닥에 플라스틱 박스를 깔고 징검다리 건너듯이 이동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뭐 임금과 복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하게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 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공간, 작업 환경 이런 데서 일해보고 싶다. 이래서 이제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된 계기의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현장에 실제 3월달 이후에 그 이후로 특별히 변한 건 없습니다. 변화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노동조합이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현재 호원은 복수노조 형태로 한 지붕 아래 세 노조가 있습니다. 후원지회와 후원노동조합, 그리고 지난해 10월 설립된 후원그룹 노동조합인데요. 조합원이 가장 많은 후원그룹 노조가 교섭 대표 노조로 선정되면서 소수 노조인 후원지회는 후원그룹 노조를 통해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최근에 회사와 교섭권조차 없는 소수 노조인 후원지회. 김용욱 지회장은 노사가 합의하는 데 있어 소수 노조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 이제 소수 노조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의지의 문제거든요. 소수 노조와 같이 현안 관련해서 같이 얘기도 하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소수 노조의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소수 노조가 굉장히 힘든 것이 복수노조법이 시행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요. 복수노조법이 이렇게 소수 노조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법으로 많이 전락을 해버렸죠. 예. 법으로 허용된 복수노조. 하지만 소통창구는 하나. 노무사는 노조법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제도거든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그 헌법에서는 노동 3권을 노동조합에게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창구 단일화 절차라는 걸 통해서 사실상 한 노조에만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노동조합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재 상황인 것이죠. 예를 들면 사업주가 마음만 먹으면은 제2, 제3의 노조를 뭐 만든다거나 또는 만드는 걸 뭐 도와준다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민주노조라는 노동조합의 교섭권이 방해받거나 아예 교섭권 행사를 못하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는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원지회가 소수노조이기 때문에 교섭권이 없다는 거. 그렇다면 소수노조는 목소리를 전혀 낼 수 없는 건지. 예, 안타깝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영상에서 보셨듯이 현행법상 소수노조는 교섭 대표 노조를 통해서 목소리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교섭권을 갖고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제도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11월 23일 민주노총에서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제도와 관련된 문제들 관련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뭐 10가지가 넘는 문제점들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사측에서 교섭을 지연하는 문제, 그다음에 시간 끌기 뭐 이런 것들이죠. 판결권, 연대, 뭐 투쟁 이렇게 하는 것들을 시간을 질질 끌면서 좀 힘을 빼는 꼼수로 작용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노동 문제만큼이나 광주 전남을 뜨겁게 달군 이슈가 또 있습니다. 바로 신재생 에너지거든요. 시사직배성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무분별한 태양광 풍력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남의 농어촌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나영 PD가 취재했습니다. 10개월 전 태양광 난개발로 위기에 놓인 전남의 한 농촌 지역. 시골을 파괴해버리고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지 이건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서울 사람들이 밥 먹고 살지 태양광은 우리가 전기 먹고 살고 전기 먹고 2020년 1년 동안 전남이 사용한 전력량은 전국 대비 6%. 하지만 태양광 에너지 발전량은 22%로 전국 최고 수치입니다. 전남으로 몰리는 태양광 에너지, 이대로 괜찮을까요? 다시 찾은 무안군 운남면.
10개월 전 태양광 공사가 한창이던 이곳은 현재 23만 제곱미터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제작진은 당시 태양광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가 있었다고 호소했던 이덕한 농민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가 공사 중이었었거든요. 예. 멀리서 보니까 다 완공이 됐나 봐요. 저게 공사 끝나기는 5월 달에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전에나 준공 받았을 겁니다. 봄에 와서 보셨을 때 양파였잖아요. 이 밭이 작황이 완전히 배려버렸어요. 제일 가까워요. 40% 정도 수확했을까? 단지 이게 열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양파 수확 이후 그 자리와 주변부 4만 9천 제곱미터에 벼농사를 지었는데 덩달아 실패했다는 이덕한 농민. 수확해보니 벼가 제대로 자라지 않아 쭉정이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덕한 농민은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며 태양광이 그 원인이라고 추측합니다. 통로를 날려냈는데 지금 이 노란 거, 요거 좀 하얗죠? 요것은 이제 도정하면 쭉정이로 나가요. 실제로 쭉정이가 얼마나 많이 생긴 걸까? 수확한 벼를 물에 담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물에 뜬 겹씨가 모두 쭉정입니다. 소금물도 아니고 그냥 먹는 물이 이렇게 많이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쭉정이가 많이 생겨버리니 이래도 학자들은 이상 없다. 네 잘못이다. 지금 7년째 농사졌는데 처음이에요. 이런 것을 하려면은 적어도 5년 내지 10년간 시험 데이터를 해보고 국민의 여론은 어쩐가도 들어보고 해야지 무조건 탄소 제로만 하면 된답니까? 그건 아니죠. 저 태양광이 어떻게 탄소를 먹어요? 전기는 탄소가 없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탄소는 하나도 저감을 못해요. 저거다 농사를 지으면 농작물은 탄소를 저감을 시켜요. 식물은 탄소를 먹어야 되니까. 거꾸로 행정을 거꾸로 가고 있죠, 지금 정책이. 운남면 일대를 뒤덮은 57만 제곱미터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 농민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자 식량 자급을 위해 꼭 필요한 농지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남 지역에서는 해남 1,230여 군데, 고흥 1,200여 군데 등 전체 22개 시군에서 약 2,5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수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양광에 이어 변전소와 송전 선로까지 들어설 예정이라는 것인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보다 더 많은 농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농민들은 우려가 큽니다. 송전 선로가 들어온대요. 이 풍력이나 태양광은 우리가 알지 못한 순간에 얼척없이 당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아직 개발 허가가 안 되고 허가가 안 났다 하더라고요. 절대로 이제 이것을 두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민들은 현장의 목소리나 농민들의 고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저기도 무슨 공사하고 있네요. 예, 저기가 풍력 예정지라고 아마 지금 터다지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거의 바로 너머에가 지금 인가가 2채가 있거든요. 근데 피해가 좀 크죠, 그분들은. 저기는 지금 공사 중이고요. 여기는 새로운 변전소가 들어올 예정이래요. 또 다른 송전탑을 154kV의 표준 변전소 2기가 이곳에 설치될 예정이라는데요. 무안군 운남면을 포함해 전남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변전소가, 또 그만큼의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송전 선로가 들어와야 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을 앞으로도 지금 큰 송전 선로가 지금 15만 몰 정도 지나간다는데 여기는 더 큰 송전 선로가 지나가면 우리는 그 앞뒤로 송전 선로를 해놓으면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 아주 불편하겠죠. 전자파요 뭐요. 이 주민 사는데 이 어떻게 살는지 참 궁금하네요. 걱정이고요. 100 54km. 15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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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k
시골이가 다 노인들만 있고 젊은 사람도 없는데 누가 젊은 사람들 이런 속으로 기농이하고 가서 살라 하겠어. 그 안에도 수가 없어갖고 다 고령화 돼갖고 농사도 질 사람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시골에 살면서 문화 혜택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이런 전파 속, 여러 이제 전자파 속에서 아주 살으라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은 못 살아. 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은 주민들의 불안감에 대해 알고 있을까? 한국전력 측은 변전소나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0.26 마이크로 테슬라로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들께서 참 불안해하고 좀 거부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참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어떤 미래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한전의 이 전력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남 지역에 들어올 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 계획은 어떻게 될까? 2026년까지 이제 확정된 것이 이제 강주 전남 지역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면 그 신안 지역, 고흥 지역, 무안 지역에는 이제 26년까지 2개가 들어가 있고요. 해남, 영암, 보성, 영광 이쪽에는 1개가 지금 계획돼 있어서 한 10개가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일손 부족과 고령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 농촌과 농민의 미래를 함께 고려한 대책은 없는 것일까? 전문가는 전남 지역이 떠안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짐을 이제는 모두가 나눠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남 지역의 태양광이 쏠려서 보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 전남에서 만들어지는 태양광이 수요처인 수도권으로 이제 보내져야 되는데요. 그러려고 하면 송전망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 송전망은 이미 전남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송전망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지 인근에 그 태양광이나 뭐 풍력, 재생에너지를 보급해서 이 송전망에 대한 투자를 계속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가 보급이 되어야지 이제 국가적으로도 효과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보급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남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에너지 발전량이 22%, 전남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은 고작 6%, 그러니까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할 때 지난 10년간 2조 3천억 원이 소요가 됐다고 해요. 2조 3천억 원. 전력을 옮기는 데만. 네네. 매년 환산하면 매년 2,300억 원이 이제 소요가 됐다는 건데 정책이 이대로라면 변전소, 송전선로만 설비하는데 막대한 비용 계속 투자가 되잖아요. 에너지 분산 생산 정책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굳이 전남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에너지와 전기를 수도권으로 올려보내야 된다고 한다면 주민들에게 득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 공유제도 같은 것들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안에서는 이미 좀 시행 중인 사업인데요. 발전 사업의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배당금을 주민들에게 주는 거죠. 지금은 뭐 사업자들 또는 뭐 업자들에게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현재 그 신안군의 안좌 지도 주민들에게는 1인당 11만 원에서 51만 원의 금액을 받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 또 7년 만에 또 인구도 느는 또 경사도 좀 있었다고 하거든요. 전남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주민들에게 득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 피할 수가 없다면 주민들과 함께 나가는 정책들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방송 시사집회성 함께하고 계십니다.